정치구구단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렬 용의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착공식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통일부 내에서 특히 통일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대표로, 기자실을 대표해서 취재하는 풀기자의 일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의 취재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 기자께서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 기자님은 이제 좀 풀단에서 제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기자는 취재 현장에 안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거의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국가가 자기네들이 분리할 수 있고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일 때문에 남북 간의 행사라든가 회담 같은 것이 좀 약간 차질을 빚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또 언론 자유 문제가 제기될 소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탈북민 출신이라고 해서 일단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언론 자유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특정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이 너무 자주 있다 보면은 그런 어떤 통일부의 또는 정부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언론 자유 침해다라는 프레임도 위험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너무 이런 쪽에 민감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민감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장관은 뭐 장소적인 특성이라든지요, 아니면 회담 성격 그리고 관례를 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판단이었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북한에서 요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큰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국민입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배제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부는 이 탈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서가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미숙한 정부적 판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님, 김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네, 특수한 상황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말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장소가 대단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미시적 측면에서의 어떤 불상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너무 정부도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어렵겠다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러한 비판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조명균 장관이 그야말로 북한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그 탈북민 출신이라 해서 기자를 배제했을까라고 생각해 줄 여유도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보면은 특정 언론사의 그 출신 때문에 배제했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같은 무게로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름을 다 얘기하셔도 상관없죠. 다 아는데.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현 정부의 우호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 조선일보의 통일부 출입 기자여서 과연 불허한 것이냐 아니면 이 김명성 기자가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보다는 탈북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통일부가 취재를 불허한 것이냐. 통일부에서는 아마도 이 후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측에서 어떠한 회담이 있을 때 남측 기자의 일부를 배제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좀 특수한 상황인데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김명성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상황에서도 김여정 부장님 왔을 때도 공동풀 취재진으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좀 없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어떠한 경우라도 상황에 의해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도 보면 우리가 어떤 특수한 목적,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보편적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것은 두고두고 그 정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저는 이제 통일부 기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도 예. 장관은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자유 침해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다 큰 틀 속에서 국무위원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새롭게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앞으로도 이거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조명근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정부에게 굉장한 나름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이 조명균 장관의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 불허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통일부에서 설명하기를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천혜성 차관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또 남북관계의 민감성 잘못된 어떤 하나의 사소한 일이 남북관계 전반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 얘기하면서 풀 기자를 좀 바꿔달라. 네네.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가 김명성 기자 말고 또 정부청사 출입하는 기자가 또 다른 기자들도 있으니까 네네. 바꿔주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선일보가 거절을 했다. 네네. 뭐 조선일보가 만약에 바꿨다고 한다면 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풀기자단 명단이 확정된 시일이 12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1시간 전에 이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하실 경우는 정부는 풀기자단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끔 하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1시간 전에 취재를 불허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통일부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큰 의혹을 또 분란을 가져오지 않는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지혜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김 교수님 말씀에 일반론적으로 동의를 하죠. 일반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자꾸 특수한 상황이다. 그리고 너무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너무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탈북이라는 것이 아직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탈북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민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취재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뭐 탈북 출신 기자라고 다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사에다가 미리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단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통일부 기자단에게 물론 전후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통일부 기자단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나치게 어떤 무슨 언론 자유의 문제나 이렇게 과도하게 가는 건 조금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파장은 계속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VOA가 보도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장이 이런 통일부의 취재 불허, 김명선 기자의 취재 불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정부 안에서 여러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대단히 협소하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탈북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역대 통일부가 승인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특히 그리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측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탈북민 기자가 고위급 회담장 안에 들어와서 취재를 할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불쾌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요구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 통일부가 밝힌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근데 외국에서 이걸 언론 자유의 영역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언론 자유 대단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장됐다. 그것이 수치로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론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론 자유의 프레임으로 보는 건요. 특정한 언론사의 특정한 대상을 취재를 불허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출신의 때에 따라서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한국이 아직 언론 자유가 대단히 없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께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당에서 일제히 이번 상황이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야당의 반응 지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부대로 하겠다라고 한 조명균 장관의 굴욕적 행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보기 힘들다. 이거 팩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설마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말이죠. 분부대로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건 언론 자유의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같고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통일부가 탈북 기자를 판문점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여전히 냉전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탈북민이 블랙리스트 1호가 된다면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다. 저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당의 주장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저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뭐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정부의 설명대로 그 공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맥락상의 어떤 그 특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든지 뭐 탈북자를 블랙리스트로 본다 이런 건 좀 과도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이러한 그 지금 아까 말씀 뭐 어떻게 팩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분부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점들이 조금 읽히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조명균 장관이 그 이제 회담에 좀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뭐 이성건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좀 나왔어요. 3분인가 몇 분 늦었는데 뭐라고 했다라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야당의 저런 비판이 나름 또 여권에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이런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진정성도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어쨌든 그러나 정부는 너무 과도하게 북한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비친 듯한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득과 실이란 거로 본다면 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기습적으로 폭스뉴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언론 자유가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지표로 보면은 언론 자유라는 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과도하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남북 관계가 새롭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돌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남측 지역에서 이러한 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다가섰을 때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었겠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물론 미리 사전에 갖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남북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자유스럽게 이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정부가 추구하는 기조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언론 자유의 영역에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절충해서 균형을 잡고 이번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조명균 장관이 어제 고위급 회담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내부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영역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된다. 이것이 과연 남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청와대 통일부가 다 유념을 해서 한번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언론도 전적으로 언론은 취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사를 쓰는 게 언론의 의무이고 역할이긴 합니다만 또 언론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또 조선일보의 판단이니까 그건 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도 충분히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발끈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는지. 먼저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이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일단 단일 대우를 만들어 놓고 봐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닌 말로 피터지게 싸우든지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의심을 풀든지 그 과정을 거쳐야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예컨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그 시위 세력도 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룹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그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원책 위원회 이야기를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도 질문을 또 반복해서 드렸는데 태극기 부대도 보수 통합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간의 관측을 뛰어넘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 과연 보수 대통합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자격 얘기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조직강화특위위원회에 불과해요. 저분이 비대위원장인 자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직강화특위를 어떻게 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 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을 보면은 마치 본인이 자유한국당의 모든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 전원책 위원이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서로 뉴스메이커가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수 통합을 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는 지금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참여를 할 때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참여 없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참여는 사라지고 오로지 어쨌든 간에 이 부분 통합을 통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쇄신도 없고 참여도 없는데 과연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로서부터는 아니, 자유한국당의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정당인데 무슨 놈의 통합을 하냐. 그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진정하게 통합을 원한다면 가시적인 쇄신 그리고 참여
국민들이 이제 고만라도 할 정도로 참여를 해야 돼. 참여는 잠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통합을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질 뿐이다. 예.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저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근본적 이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떤 논리로 전원책위원회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내는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딴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광특위가 내부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나 당협위원장을 바꾼다고 다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 아니 자기들부터 하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당 통합에 이걸 앞서서 나서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이런 건 전혀 없고 뭐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이 있다 갈 사람이 있다 가라 이 얘기입니다. 꼭 가야 될 사람은 가라 이 얘기예요. 손학규 대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은 하는데 마지막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이 얘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 단속용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일단 느낀 그대로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얘기 같지는 않고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과 이 한국당의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슈로 제기될 겁니다. 아마 내후년이 총선이니까 내년 총선이 되면은 이른바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주문은 안 하겠는데 현재 과연 지금 바른미래당과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그 어떤 정치공학적인 통합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보수층들에게도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의 이제 통합 얘기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또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당선만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보수 진영에 그게 글쎄요. 그걸 한국당이 보수를 대표한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별도 영역으로 치고 그럼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들 의원들이 있고 아마 이분들의 극히 일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과 합당해서 그 당에 가가지고 그 당의 보수의 자격으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그런 관점에서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 글쎄 내부용 단속의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까 지금 말한 저만큼 맥락으로 볼 때 표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정치도에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없어질 정당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말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후보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두 분도? 아니 지금 이제 현재는 크게 세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바른미래당과 과연 당장 통합이 되느냐,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두 당을 해체시키고 빅텐트로 모이느냐, 또는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이탈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냐인데요. 결국은 11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대당 통합은 거의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70%가 국민의당이고 30%가 바른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총선 전에서 지금 얘기하는 보수 통합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목구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목구어다. 나무에서 고기를 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성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정당 통합이나 세력 통합 이 이야기는 사실 중계방송 해드리도 여러분께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사실은 말씀을 드려도 되고 결정적인 전기, 변곡점 뭐 이럴 때는 말씀드려도 되는데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서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국정감사 오늘의 이 발언, 주목 오늘의 이 발언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감 주목 이 발언, 개량 한복 차별받으면 안 돼. 한복 입고 나타난 손혜원, 김수민 의원. 국정감사장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였던 것 같은데
저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예, 최 교수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국감에서 눈 끌기 어떤 보여주기식의 국감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저 한복은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 경복궁에 개량 한복이건 무슨 한복이건 한복 입고 오면은 이제 무료 입장시켜주는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너무 이제 한복의 형태를 변하면은 그런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개량 한복은 일단 무료 입장시키지 않겠다. 그 문제를 질의하러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저렇게 한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지 뭐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런 한복은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국감장에서 이렇게 눈 끌기로 하는 거는 뭐 저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또 비판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민석 위원장이 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정작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안민석 위원장은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 노타이 차림으로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안민석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네요. 두루마기를 입으려다가 입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귀한 전통 의상. 저 안민석 위원장이 조금 쑥스러워하는 표정인데 귀한 전통 의상을 입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 다른 의원들이 정말 한복 입고 나올지 반신반의했는데 김수민 손혜원 의원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